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살수대첩! 자, 가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살수대첩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지엽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5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부, 2부 쪼개도 20분이 넘어가고, 이게 물론 제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야 길게 촬영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쟁 이야기인데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지루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분명히 재미도 추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0분 만에 살수대첩을 조금 압축해서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간추려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고구려가 정말 죽어라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단 살수대첩은 수양제란 인물이 쳐들어온 건데, 그 전에 수문제란 인물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진남북조를 북조에 있었던 수나라가 남조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위진남북조가 360년 만에 통일되는데, 그 위진남북조를 통일시킨 사람이 수나라 건국자 양견인 수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건국자의 위진남북조를 통일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실제로 이 수문제의 업적이 엄청납니다. 뭐 세계사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뭐 과거 지도를 정비하고 중앙 정치 조직, 삼성육부, 이게 나중에 당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나중에 발해와 고려까지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조세 제도 정비하고 궁중의 사치를 금하고, 그래서 실제로 위진남북조 혼란기에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수가 위진남북조를 360년 만에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호구수라고 하죠. 가호, 집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건 훗날 그 정관의 치로 유명했던 당태종 이세민 때도 그 수문제 때의 호구수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문제에 정말 잘했던 정치를 연호가 개황이었으니까 수문제 때 이걸 개황의 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수나라가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니까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벌벌벌 떨죠. 중국 세력이 400년 만에 통일된 거 아닙니까? 돌골이 정말 강했는데, 중국 북쪽에 동돌골, 서돌골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고구려랑 굉장히 친했던 동돌골도 수나라에게 엎드리고요. 그 다음 거란도 수나라에게 엎드리고요. 아예 신라는 7세기에 남북연합 대 동서연합의 대결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한반도에서 너무 고착화되고 외로웠던 신라 입장에서는 또 역시 수나라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요.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그 다른 나라 왕들의 입조를 명령합니다. 입조라는 게 들어와서 황제인 나를 만나고 가거라. 그런데 다른 뭐 돌골 왕이랑 이런 애들은 와서 입조를 하는데, 고구려 영양왕은 입조를 안 해. 고구려 영양왕 역시 처음에는 수문제에게 약간의 조공도 바치고 했어요. 근데 입조하라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수문제가 고구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고구려가 우리 수나라와 요하를 경계로 맞대고 있는데 요하가 장강보다 넓더냐? 나는 남쪽의 장강, 양쯔강을 넘어서 진나라를 멸했는데 요하 건너가는 건 더 쉽다. 근데 그 요하를 믿고 나에게 괴기는 거냐? 그러니까 영양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실은 이 영양왕이 정말 대단한 왕인데 왜 우리 역사에서 영양왕을 이렇게 추앙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왕은 평강왕의 아들이에요. 평강왕의 딸이 평강공주잖아. 아마 그 평강공주와 영양왕은 친남매였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영양왕이 온달에게 칼을 내어주고 중령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거라 그래서 온달이 신라를 공격했다가 온달 산성 아니면 아차산에서 화를 맞고 죽었다. 그런데 온달의 시신이 들어간 관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평양에서 평강공주가 전쟁터까지 내려와서 관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온달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온달이 죽었을 때 영양왕이 굉장히 비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왕이 신라도 공격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영양왕은 수문제 침략도 막아내고 수양제, 살수대첩까지 이겨낸, 그것도 수나라와 전쟁에서 거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겨낸, 막말로 영계소문이 당태종 이세민을 막아낸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잘 막아냈던 왕이 영양왕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당연히 수나라가 고구려를 먼저 공격했겠지? 아닙니다. 영양왕이
돌고래 군대, 그리고 돌고래 아닙니다. 말갈의 군대를 상당 부분 이끌고 1만 병력 정도로 요하를 건너서 요서를 선제 공격해버립니다. 수문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래서 수문제가 30만 병력을 준비하고 고구려를 1차 침략을 합니다. 30만 병력 적은 병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 30만 병력이 요하를 넘기 전에 요서를 행군하고 있을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요서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늪지대로 변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요택이라고 하는데, 이 요택을 행군하는데 하루의 행군 거리가 10리에 불과했대. 10리면 4km. 젊은 군인들이 하루에 4km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군량미 엄청나게 축났을 거 아닙니까? 이때 고구려와 그래도 동맹관계였던 돌궐 이런 나라들이 좀 게릴라전 전개에서 수문제가 패했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고요. 이 수문제 1차 고구려 원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중에 이제 수가 금방 무너지고 당나라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구당서, 신당서 이런 유명한 역사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별로 없어요. 어떤 기록만 나와 있냐? 30만 명 중에 수나라로 돌아간 병력은 열에 한두 명이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요서에서 열에 8, 9명은 죽었다. 그러니까 30만 명 중에 25에서 27만 명은 어디서 죽었다? 요서에서 죽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어야 될 텐데,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역사를 방대하고 장황하게 기록을 남겨놓는 중국의 어디 역사서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정말 고구려와 수나라가 요서에서 정말 뜨겁게 전쟁을 해서 한판 붙었는데 아마 개박살 난 것 같아요. 수나라가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그걸 묻어버리지 않았을까. 영양왕이 수문제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문제의 30만 대군의 침략을 멋지게 막아내버립니다. 근데 수문제도 다른 군주들하고 틀리게 전쟁에서, 고구려 원정에서 패배했잖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러면 다시 내가 고구려를 정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수문제는 고구려를 한번 침략해보고 나서 이거 고구려는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간 쇠퇴했을 테니 우리가 국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치에 힘썼던 게 바로 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문제가 개왕의 7호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원정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문제가 늙었어. 수문제 양견의 큰아들이 양용이고 둘째 아들이 양광. 이 양광이 훗날의 수양제인데, 아버지 수문제 양견은 큰아들인 양용을 좋아했습니다만 수문제 왕비가 양광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었던 양용이 술에 쩔어 살고 사치 막 이런 데 관심 갖고 그러니까 왕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태자로 양광이 됐는데, 양광을 사랑했던 어마어마한 왕비가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큰아들 양용을 더 사랑했던 수문제는 태자를 큰아들 양용으로 체인지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양제가 되는 양광이 참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데 아버지한테 병문안 가서 베개 들고 아버지 얼른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하고 베개로 아버지를 눌러서 죽였다는 설도 하나 있고, 수문제가 그 중국의 남조의 진나라를 멸하고 위진남북조를 통일할 때 진나라 공주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공주를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 공주를 양광이 마음속으로 또 좋아하고 있다가 짝사랑하고 있다가 겁탈을 해버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 아버지 후궁이면 계모잖아, 어머니잖아. 겁탈을 해버리니까 이 겁탈당한 진나라 공주 출신 수문제의 후궁이 수문제에 찾아가서 당신 아들 둘째 양광이 나를 겁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문제가 뭐야 이 자식이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문제는 수양제, 양광이 죽인 거야. 자기가 태자 시절에 어찌됐든지 간에 아빠가 죽으니까 바로 황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큰형이었던 양용 죽여버리고 이제 황제가 되죠. 그게 바로 유명한 수양제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황제 2명에 뽑히죠. 당연히 수양제. 한 명 더 누구? 의외의 인물 나올 겁니다. 누구?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황제 중에 한 명, 진시 황제. 수양제와 진시 황제를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인들은요, 황제가 농민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진시호 황제 뭐 시작했어? 만리장성. 물론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가서 완성이 됩니다. 또 병마용 갱 드러났잖아. 최근에 다 시안 지역에 가면 거기 못 가봤어요. 꼭 가봐야 되는데 아방궁이라는 엄청난 궁궐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잖아.
그게 진시황제였고, 수양제는 수문제조차도 대운하를 건설하다가 야 이거 백성들이 너무 노역이 힘들하니까 중단했거든요. 근데 수양제는 또 수백만 명 동원해가지고 우와 황하와 양쯔강을 사바나 들고 수백만 인민들 동원해서 연결시키죠.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21세기 이명박이 아니 남한강하고 낙동강 상류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 연결시키는데 이 대운하가 되냐 안 되냐 난리 쳤었는데 1300년, 14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짱깨들이 사바나 들고 그거 연결시킨 거 아니야. 그 대운하를 연결시켜 놓고 수천 척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수천 척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대운하를 유람하고 다녔던 게 수양제죠. 과시욕이 엄청났던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뛰어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버지 수문제가 30만 명 대군 몰고 가서 요소에서 개죽음 당했잖아. 수나라 병력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 신라에서 글이 하나 날라와. 고구려가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하니 그때 신라 왕이 진평왕이었고 진평왕이 원광법사를 불러서 야 고구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수나라 황제 양제가 야심이 가득 차니 그놈한테 좀 꼬드겨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자. 원광법사야 군대를 구걸하는 표를 쓰거라. 걸, 사표, 군사사자, 구걸할 걸자.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아니 전하 내가 그래도 일국의 승려인데 다른 나라 군대를 빌려다가 또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하면 나에게 전쟁을 일삼게 하는 글을 쓰란 말이냐. 내가 살생을 금해야 되는 승려인데.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는 왕이 너무 하십니다만 내가 대왕의 녹을 먹고 사는 신라의 백성이니 대왕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611년에 수나라로 걸사표가 건너갑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신라가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해주면 후방을 교란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제 입장에서는 와 됐다 이제 쳐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병력을 준비하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인류 역사상 세계 신기록입니다. 113만 병력이 실제로 고구려를 향해 출병합니다. 우리가 뭐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벽대전 때 80만 대군, 이 80만이 이제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패배하는데 실제로 그 기록들 보면 80만이 아니다는 설이 많죠. 그런데 이때 수나라의 113만 병력은 기록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자 쪽이라고 하더라도 113만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가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독일군 100만 이상을 러시아, 소련 땅에 쳐넣고요.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100만 이상을 중국 대륙에 쏟아부었는데 소련 땅하고 중국 대륙은 고구려 영토의 10배 이상씩 큽니다. 러시아, 소련 땅은 수십 배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에 113만 병력이 출발하는데 선발대가 출발하고 후발대가 출발할 때까지 40일 걸렸어. 40일. 아니 그럴 거 아니야. 113만 명이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발대와 후발대의 거리가 960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0리 4km, 100리 40km, 4구 36 거의 400km. 실제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거의 400km죠. 그러니까 선발대가 서울을 행군하고 있으면 후발대는 부산을 행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래 113만 병력이 요서를 건너서 요하를 건너갑니다. 자, 요하를 건너가면 고구려가 자랑하는 요동 방어선이 뭐 백암성, 비사성, 뭐 신성, 안시성, 요동성 이런 엄청난 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진짜 중심이 되는 성은 요동성인데 이 요동성에서 113만 대군과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동성주가 113만 대군을 완벽히 막아냅니다. 나중에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을 공격할 때 그때 당나라 병력이 50만, 60만이다. 아니다, 30만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낸 안시성의 양만춘 성주에 대해서 후세들이 많이 칭송하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지죠. 물론 진짜 이름이 양만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병력,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막아선 요동성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요동성주, 어마어마한
기록에 4달인가? 그 이상인가요? 그 113만 대군을 맞서 싸웠던 아마 인류 역사상 개개의 성 입장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성 앞에 두고 막아낸 전쟁을 수행해낸 우리 여동성주 이름을 진짜 알고 싶고 기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제를 막아낸 이름 모를 여동성주를 꼭 마음속에 한 번쯤 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놈의 여동성이 113만 명이 공격하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얘가 탈 거 아닙니까? 113만 명이 먹어대는 군량미를 생각해봐. 그래서 별동대를 만듭니다. 별동대. 젠장, 별동대가 30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113만 병력의 공포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을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남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건 그 나라 전체 남자 인구수만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남자 인구 2,500만이라고 합시다. 누군가 총을 들고 2,500만의 병력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와. 근데 별동대가 30만? 이거 고구려 어지간한 병력 숫자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30만 병력을 주어서 모든 성을 포기한 채 그냥 평양만 두드러 까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수문제가 멍청한 명령을 내려요. 왜냐면 보급병이 따라가면 또 행군 속도가 느리니까 30만 병력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100일치 식량과 그 다음 야전 텐트와 각종 무기와 각종 전투복을 다 챙기고 행군하라. 근데 그 무게가 기록에 입각하면 50kg에 육박합니다. 50kg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현대전에서 군인들 완전 군장하는 40kg짜리보다 훨씬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kg짜리를 짊어매고 행군을 하는데 행군 속도가 빨랐을 리도 없을 거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별동대 30만 병력이 쌀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중문이나 이런 장군들이 전투식량이잖아. 전투식량을 버리는 놈은 목을 벨 것이라고 실제로 막 차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몰래 밤에 땅을 파가지고 쌀을 묻고 막 행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치 식량을 들고 행군했는데 행군 중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네. 완전히 배가 고팠겠죠. 그래도 평양성까지 그 30만 병력은 진격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30만 병력이 평양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고구려군이 계속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패한 척, 게릴라전 전개하고 공격했다가 패한 척, 싸우고 물러가고 싸우고 물러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저하되고 있을 때 을지문덕이요 실제로 우중문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구려가 항복을 하겠다. 이제 평양성까지 쳐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수문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절대로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거들랑 생포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이 사신으로 와서 당당하게 고구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시 우중문과 우문술은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중국 관료 하나가 그 징비록 썼던 유성룡과 이름이 비슷했던 친구인데 유사룡인가? 그런 친구가 그래도 우리는 대국의 군대인데 저 고구려에서 사신으로 왔던 장군 하나를 벌모로 잡아서야 되겠냐? 그래서 을지문덕이 돌아갔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을지문덕이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우중문의 30만 병력은 평양성까지 진격을 하는데 배를 고파가면서까지 진격을 할 때 이 수나라 병력 30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을지문덕이 청야작전을 펴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야작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내전이 있었지만 청야 명령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자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백성들은 평양 이남으로 후퇴를 하라. 백성들은 피난을 가라. 자 그러면서 집도 불질르시고 우물엔 독약을 푸시고 가축은 전부 도살하시고 논밭 산들 다 불태우거라.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한 전쟁 승리였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살수대첩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북한 괴뢰기 집단이 뭐 지금 대통령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럼 그때는 그래야죠. 민족 상자의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주도로 피난을 가셔야만 합니다. 아파트 폭파시키시고 자동차 폭파시키시고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다 불질르시고 이러면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약탈, 방화, 사륙, 겁탈 이런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야 정근대 전쟁에서 이거 이야기 끝내 길어지네. 여러분 봐봐. 고대 전쟁을 보면 성벽을 올라가는 그 용맹함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벽에서 뜨거운 기름 붓고 활로 쏘고 창으로 내리꽂고 돌멩이 내려 ጭ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벽을 기어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물론 후방에서
장군이 성을 계속 기어 올라가거라. 뒤로 돌아서 후퇴한 놈 목을 치라.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벽을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육박전을 전개해 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성문을 여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게 신분이 만약에 일반 노비였으면 어디 장군으로 승진을 내버리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포상이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또 하나 성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약탈과 겁탈을 허락을 합니다. 이 약탈은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당시 가난했던 서민층들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귀족집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한 번 챙겨오면 자기가 평생 만질 수 있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근대 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병사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 전쟁에, 그러니까 공격에, 원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향들을 다 맡고 살아서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옛날 그 천한 사람들은요, 귀족 여인의 분냄새만 맡으면 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귀족 여인을 범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만 병력이 자신의 식량과 무기들을 짊어지고 막 미친 속도로 평양을 향해 내려가는데 모든 산들이 불태워져 있고 우물은 독약이 타 있고 그러니까 물도 떨어지고 그다음 약탈할 것도 없고 사람도 구경하기 힘들고 사기가 저하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만 병력은 평양까지 가야 돼. 왜? 수군 병력이 산둥반도를 넘어가지고 내호아라는 수나라 장군이 대동강 하구에 이제 오면 걔네들한테 식량이 있을 테니까 그놈 먹고 같이 평양성을 공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호아를 만나기 위해 30만 병력이 평양으로 내려오는데 아니 내호아 이 미친 새끼가 수군 총사령관 아니야? 수군이 성벽 기어 올라가고 보병전 성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강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방지게 수군의 힘만으로 평양을 점령하겠다고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성은 성문도 열려 있었고 평양성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평양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을 완벽히 장악할 때까지 네오와 이놈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전투 태세를 늦추면 안 되는데 바로 병졸들에게 약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건무 장군이, 고씨니까 당연히 우리 고구려 왕족이겠죠. 게르부 고씨, 훗날 영유왕이 되는 고건무 장군이 사원 절에 500여 병력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그 500여 병력이 공격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아무려면 고구려가 겨우 500병력으로 수나라 네오와 병력을 물리쳤을까? 그래서 아니 우중문 30만 병력은 그래도 평양성으로 가면 네오와 수군 병력을 만나겠지라고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네오와가 이제 패잔병이 돼가지고 상거지꼴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한 수 적어서 날리잖아. 이게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잖아요.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닿았고 기묘한 깨는 땅의 이치에 닿았다. 네가 전쟁에 이겨서 공이 높으니 이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군대를 돌리거라. 이게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인데 이 시를 받아든 순간 우중문이 내가 을지문덕에게 속았구나. 제가 항복하겠다는 건 거짓말이겠구나 하고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거짓골을 하고 군대를 뒤로 돌리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을지문덕 장군이 얘네들이 청천강을 건너갈 때쯤 청천강 상류를 뚝으로 막아서 물이 깊지 않게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가 수군이 수나라 병력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뚝을 터가지고 군대를 둘러 쪼개놓은 상태에서 고구려군이 공격해가지고 이때 정확하게 30만 5천 병력이었거든요. 30만 5천 병력 중에 요동성까지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이었다. 이게 우리 역사상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612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고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고구려는 이때 수나라를 막아내면서 민족의 방파제적 역할을 한 거죠. 수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수문제의 30만과 수양제의 113만 명을 이겨냈던 이때 고구려의 왕은 역시 영양왕이고요.
우리가 을지문덕만 기억해서는 또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군주였고 엄청난 장군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양제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수양제 113만 대군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나서 당시 수나라에서는 요동 땅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지 말라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고, 이때 수양제 113만 대군은 후대의 중국 황제들이 두고두고 회고할 만큼 어마어마한 병력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근데 수양제 이 새끼는 아버지 수문제만 못한 새끼야. 아버지 수문제는 고구려를 쳐들어보고 야 쉽지 않구나, 나라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반면에 수양제는 바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수대첩이 612년인데 613년과 614년에 수양제는 고구려를 다시 한번 정벌을 옵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게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 4차례 전쟁이에요. 그런데 수양제가 이렇게 고구려에서 다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야,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왜 그렇게 단기 멸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무리한 토목공사 대운하공설과 고구려 원정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제 수양제는 반란이 일으켜서 자신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칼에 찔려 죽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냥 나를 목을 졸라 죽여주면 안 되겠니 하고 허리띠로 이렇게 허리띠를 주니까 부하들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그 수양제,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수양제가 살수대첩 때 후퇴하면서 그 우문술인가 우중문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문술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후퇴를 했다라고 하죠. 고구려인들아 마음대로 죽이거나,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장군 잘못이야. 자기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자, 이렇게 살수대첩을 말을 빨리 했더니 빨리 끝났나요? 오케이. 이제 살수대첩 이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612년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613년과 614년에도 수나라가 공격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613년 이후부터는 을지문덕의 기록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의 승리를 가져다 둔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물조차 알 수 없으니 이거 역시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인물 영양왕과 을지문덕, 땡큐. 역사를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거란의 10만 병력이 압록강을 넘어서 보통 흥하진 쪽으로 오는데 흥하진을 우회해서 이렇게 살짝 돌아가려고 하니까 강감찬이 20만 병력을 끌고 이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삼교천에 강민첨을 매복시켜서 거란군을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소배합이 강감찬 뒤통수를 친 거였다. 강감찬조차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거란군이 이렇게 귀주 쪽으로 산길로 해서 내려가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0만 병력을 끌고 강감찬 최전방까지 왔는데, 그래서 강감찬은 20만 병력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안주까지 이렇게 오면서 강민첨에게 거란군 요격을 명령하고 자신은 본대로 이렇게 안주까지 오면서 또 다시 김종현에게 1만 기병, 이 1만 기병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만 기병을 빨리 어디로 보내냐면 개경으로 보내가지고 개경을 도우라라고 했고, 동북면에서도 거란군이 개경까지 직공작전을 전개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3,300병력이 이렇게 개경으로 옵니다. 자, 거란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구산에서 강민첨, 이 쫓아내려오는 강민첨에게 좀 당했던 것 같고, 마탄이라는 곳에서 1만 병력이 조원이라는 고려 장수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10만 병력을 침략했는데 이제 9만 병력이 된 거죠. 9만 병력으로 우와 개성까지 갑니다. 개경까지 갔는데 현종이 도망가지 않고 개경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하겠다라고 하니 이거 좀 이상하죠. 공성전을 시작도 안 해보고 바로 군대를 돌립니다. 아니 거란 10만 병력이 침략했는데 왜 군대를 돌렸냐? 아니 개경에서 현종이 도망가지 않고 개경 성문을 걸어 잠그면서 청야작전을 전개하니까 이 식량이 부족해서 도망친 거 아니냐? 저는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누가 뭐래도 해석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10년 2차 침략에서 1018년 3차 침략까지 거라는 6차례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그 6차례 침략은 거의 대부분 강동 육지에서 행해져요. 보통 우리가 그 6차례 작은 침략을 빼놓고 서희의 강동 육지 확보와 2차 침략 때 요나라 성종 야율융수가 침략해왔던 40만, 그게 2차 침략이고 이걸 3차 침략으로 봅니다만, 앞에 6차의 침략에 비해서 조금 군대는 많고 총사령관은 가장 유명한 소배합이었으니까 우리가 3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3차 침략 때 개경까지 왔으니까 큰 침략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아니 40만 대군을 이끌고 요나라 성종이
황제가 친정을 해가지고 개경까지 점령했어도 개경 밑으로 도망가는 현종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아니 남쪽을 몰라. 더군다나 고려 남쪽에 인구가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을 잡을 엄두도 못 내고 친조 약속만 해주니까, 고려 현종이 연나라 수도까지 와서 머리를 조아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명분 삼고 도망은 아니죠. 군대를 뒤로 물렸던 연나라가 겨우 10만 병력으로 진짜 고려 전체를 점령하러 왔을까? 현종을 잡으러 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가 친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강동육지도 주지 않으니까 쟤들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침략 이후에 작은 소규모 침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배합에게 최정의 10만 정예 기병을 줘서 고려를 조금 더 겁을 먹게 해야 되겠다. 개경까지 가서 만약에 운 좋게 현종을 잡을 수 있으면 땡큐고, 그렇다고 해서 이 10만 정예 기병이 고려에서 기죽음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리한 공성전은 전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최정의 10만 기병이니까 이 정도 병력이면 아마 고려에서 고려 보병들에게 쌈 싸먹힐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와서 봤더니 청야 작전 전개돼 있고 실제로 개경 성문을 들어 잠그고 항전을 하니,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저는 군대를 돌렸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뭐 청야작전 전개하니까 거란군이 배가 고파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통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거란 병사 한 명의 당시 기병에게는 3마리의 말이 딸려옵니다. 3마리의 말이 딸려오니까 보통 말에 피를 꺼내서 마시기도 해요. 거란군들이 배고플 일이 없어. 그리고 주변 산악지대에서 여전히 타초 곡이 행해집니다. 약탈이 행해진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배가 고프면 3마리 말 중에 가장 늙은 말을 죽여서 말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배가 고파서 거란군이 군대를 돌린 게 아니라 공성전 전개하면 뒤쪽에 있는 고려 대군이 와서 쌈 싸먹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10만 병력으로 고려를 진짜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침략이 왔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소배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군대를 돌려야지라고 하면서 금교육적에 300의 기병을 보냈는데, 고려 100명의 기병이 금교육에서 300기병을 작살내고 그래 300도 상했어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위주 연주 정도를 지나갈 때 아마 안주의 20만 명 병력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던 이 안주가 안북 도부, 어찌 보면 서북 쪽의 가장 큰 군사기지거든요. 이쪽에 있었던 고려군이 거란군을 요격해 가지고 위주와 연주에서 소배합의 병력이 한 500 정도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배합은 이제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귀주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에서 보자고요. 자, 지도, 이거 우리 지도 만들려고 우리 PD님 고생했습니다. 거란군 소배합이 약 9만 병력 됐다라고 해야죠. 이렇게 옵니다. 지금 여기 기주성 보이십니까? 와서 일단 이쪽에 이렇게 진을 칩니다. 진을 쳐놓고 거란군이 있는데, 거란군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강조가 30만 보병을 이끌고 거란의 기병에 맞섰다가 통주성합 삼수체에서 대패를 당해서 그 거란의 2차 침략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로 거란의 2차 침략 이후에 3차 침략으로 넘어오니까 말을 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만, 불과 3년 전에 곽주성 앞에서 거란의 소규모 기마병, 그때 몇 마인지 기록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당시 고려군 5만 병력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란군과 고려군이 평야에서 대회전을 했을 때 거란은 2전 2승, 고려는 2전 2패야. 그런데 아니 강감찬이 기주성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20만 병력을 놓고 진을 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가서 압록강 쪽에서 이제 자신들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소배합 입장에서, 그리고 거란군 입장에서 쟤들이 평야에서 한판 싸우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여기 더 큰 지도로 한번 가볼게요. 더 큰 지도로 가면 이렇게 지금 이게 택천 쪽에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여기 기주성 보이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거란군이 여기에 이렇게 진을 쳐요. 그리고 고려군이 지금 기주성 아래 이렇게 평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려도 지금 이렇게 안주 쪽에서 와서 이렇게 성문을 넘어온 거죠. 거란 쪽 기록에 가면 그러지 말고 이게 석천이란 천인데 이 석천 앞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산등성에 진을 치고 있다가 얘네들이 넘어오면 공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지 말자. 더 넓은 평야로 가자. 우리가 이 석천을 건너자. 쟤들 아마 우리 석천을 건널 때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진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소배합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석천을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이렇게 거란대 고려, 당시 거란 9만이라고 할게요.
마탄에서 1명 죽었으니까 고려는 20만인데 솔직히 고려도 20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종현에게 1만 병력을 빼줬고 그러면 한 18만 막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붙어요. 대회전입니다. 1919년 2월 1일. 근데 강감찬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돌아간 아이들인데 그러면 고려 병력대에 손실도 없었고 실제로 얘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탄이라든지 여기저기서 한 1만이 조금 넘는 병력도 상했고 그러면 그냥 3차 침략 승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건 허락을 받을 사항도 아니죠. 이건 강감찬의 의지죠. 나 평야에서 대회전 해가지고 강조가 졌던 그 통주성 앞에 삼수체의 그 원수를 한번 갖고 이 거란이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거란군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야 되겠다. 근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붙어요. 빵 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라마 상에서 보면 고려군은 검차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진을 치고 거란군은 막 기마병이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하죠. 정확하게 고려는 보병이고 거란은 기마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검차진을 강감찬이 예전에 강조가 통주성에서 패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잘 활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거란의 기병과 고려의 검차 보병들 백중세였다. 그리고 당시는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북서풍이 많이 불죠.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남동풍이 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약간 북서쪽에서 거란이 싸우고 있는 북동쪽에서 거란이 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풍이 불면 거란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면서도 얘들 활을 잘 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남풍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적벽대전 삼국지에 보면 우리는 아니죠. 중국이죠. 제갈량이 남동풍을 불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이고 진짜 남풍이 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남풍인데 만약에 남서풍이었으면 진짜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고려가 검차진을 딱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 쏘기가 아주 좋죠. 거란은 고려 보병들에게 활을 날려봐야 활이 날라오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배압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거 좀 불길한데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강감찬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고려군 입장에서는 천운이었던 건지 어찌 보면 고려의 대규모 병력 20만 명 중에 도대체 기병이 정확하게 몇만 정도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최정의 기병 1만을 김종현에게 빨리 네가 가서 개경 수성에 도움을 주거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실제로 고려 기병이 1만 남짓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병이 더 많았으면 소배압의 10만 기병이 고려 개경 수도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겨우 1만만 보냈겠냐고. 급히 가야 되니까 기병이라고 1만밖에 없으니까 그걸 일단 보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김종현의 1만 기병이 거의 거란이 왔던 길로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요. 한참 백중세에서 바람의 방향이 남풍으로 바뀌었을 때 석천을 건넙니다. 근데 솔직히요. 전장에서 보면 저 기병이 1만인지 2만인지 3만인지 파악이 됩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보병조차 깨지 못하고 있는데 고려 기병들이 말을 넘어서 이렇게 진격이 오니까 완전히 여기 보병과 여기 기병 사이에 그리고 양방 다 강이잖아. 하천이잖아. 도리가 없잖아. 그럼 거란군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패전 분위기입니다. 맞죠? 패전 분위기인데 이쪽 강으로 건너자니 자신들 본국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거란은 김종현의 1만 기병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김종현의 1만 병력을 거란은 뚫고 여기 석천을 건넙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이 석천을 건널 때 굉장히 활에 맞아서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겠죠. 패잔병들이 강을 건널 때 첨벙첨벙 빨리 지나가기도 어렵잖아. 활에 맞아 많이 죽어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작은 지도로 가겠습니다. 거란군 건너와서 기주성 앞에서 싸워요. 싸웠다가 이 거란군이 도망을 갑니다. 왜? 김종현의 1만 병력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격했으니까. 자, 그럼 거란은 석천을 건너요. 여기 석천하고 써져 있죠. 석천을 건너서 이렇게 막 갑니다. 강을 따라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아마 이쪽으로도 일정 부분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 안이진라는 고려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진이 있어요. 이 진이 나와서 여기 길을 막아버리고 또 요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력들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물론 대규모 병력이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림진 이쪽 발령 고개로 들어갔는데 여기 발령 작은 평야가 나오는데
야, 여기 울림진에서 고려 병력이 와서 다시 한번 여기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강민첨의 주력부대, 이 고려군의 주력부대가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이 발령의 들판에서 또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란군을. 그래서 이걸 뚫고 살아 돌아간 거란의 병사가 결과적으로 9만 병력 중에 몇 천 명에 불과했다. 서비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는요, 사람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아무리 말이 귀하고 낙타가 귀하고 병장기가 귀해도 아무리 뭐 약탈해온 여러 가지 금보화가 있어도 쌀이 있어도 다 버려라. 갑옷까지 벗어라. 도망감. 살아라. 그래서 9만 중에 몇 천 명 살아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이 전투가 바로 귀주 대첩입니다. 여러분, 이 귀주 대첩이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이죠. 3대 대첩이라고 하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수나라 30만, 야, 살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진짜 3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 게 2,700명이다. 그 수나라가 멸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침략의 실패, 굉장히 큰 대첩입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의 그 많은 승리 중에 실은 부산포 해전이라든지 저리도 해전이라든지 노량해전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순신의 그 많은 승리 중에 또 임진왜란의 그 많은 승리 중에 한산도 대첩을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3대 대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일본의 수군들은 이순신의 조선의 수군만 보고도 꽁무니를 빼면서 완전히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을 넣은 거고, 이 귀주 대첩은 분명히 살수보다는 규모가 작고 한산도 대첩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당시 거란이 동북아의 최대 강자였고, 그런데 그 최정예 병력이 고려에 들어와서 이렇게 10만 최정예 병력이 거의 작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란은 고려를 침략할 힘도 잃게 되고 또 송나라를 제대로 침략할 힘도 상실하게 되면서 동북아에서 거란 요나라와 중국의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우리 역사상 3대 대첩 중에 하나다. 귀주 대첩 이후 상황은 다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섬나라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있었고, 경상도가 유린당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이 패배하고 개전된 지 20일 만에 한양을 빼앗기죠. 왕이었던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곳까지 북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러할 때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여수 항에서 1차 출정을 하여 여기 옥포와 하포와 적진포에서 승리했고, 나중에 이제 2차 출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청과 당포와 당왕포와 율포에서 승리하는데, 1차 출정 때는 외선 42척을 격침시켰고 우리 조선의 함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군 1명 부상. 2차 출정 때는 외선을 67척을 격침시키면서 8, 9천 명 죽였는데, 이때 우리 조선 수군도 사망자가 13명이나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13명의 전몰 장병의 시신을 수습하여 각각 나룻배 한 척씩의 시신을 싣고 사공을 붙여서 고향까지 시신을 보내거라. 그래서 그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장례를 치르게끔 도와주고 유가족에게 생계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사령관 밑에서 다른 휘하 장수들이나 병졸들이 야, 진짜 목숨 바쳐서 한번 나라 우리 위해서 싸워보자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한 게,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던 당포 파회 병장에 조선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의 외선을 격침시키거나 불태울 때마다 혹시나 그 외선에 조선인 포로들이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하라. 우리가 조선인 포로 한 명을 구해내면 이건 적의 수급 하나를 베는 것보다 더 큰 공인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하여간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과 2차 출정 7번의 전투에 승리하니 당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 뒷목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의 1차 출정 당시 3번의 패배를 당했을 때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일본이 너무 방심해서 조선 수군을 너무 무시해서 당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2차 출정 이순신에게 4번 대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의 유명한 제갈량이라고 불렀던 군사 구로다 간베인가 하는 친구에게 이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이름을 안 거야. 야, 구로다, 이순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구로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조선인 포로들에게 물어봐도 신립과 이일 이름은 알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하니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누구를 부르냐면 일본의 최고 수군 권위자 구키 요시타카를 부릅니다. 이 구키 요시타카는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수군 제독으로서 어마어마한 위명을 떨친 사람이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수군을 이끌면서 막말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세계 정복의 야망을 불지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의 모든 함대의 설계가 바로 이 구키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키에게 물어봅니다. 히데요시가 너 이순신 잡을 수 있냐? 근데 구키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함대보다 2배의 병력을 주면 이순신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일본의 함대 수준이나 수군 전력이 같은 함대 숫자로는 조선의 수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아니 구키도 나름 해군 정보망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일본 수군이 패했는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조선의 수군의 주력선 판옥선이 굉장히 크고 튼튼하더라. 판옥선의 포의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엄청나더라. 이 조선 수군들이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있더라. 조선 사령관 이순신의 신출기몰한 전술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소경배라고 일컬어지는 거북선입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배가 돌격대 역할을 하더라. 아, 국희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아이들은 수군을 전개한다고 해봐야 포를 몇 방 쏘긴 쏘지만 가까이 붙어서 조총을 쏘다가 백길이 갖다 대고 백병전을 전개했던 건데, 아니 조선 수군과 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막말로 아니 일본군의 조총이 뭐 얼마나 필요합니까? 일본도는 뭐하러 무겁게 들고 배 탈 거야.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 부산 쪽에 70척의 전함이 있다. 나머지는 수송선이고, 이 70척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배인데 당시 전진기지 나고야에서 70척의 배를 더 부산 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일본은 140척의 함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다른 한 명을 부릅니다. 바로 와키자카죠. 용인 전투에서 1600명으로 6만 명의 조선군을 작살냈던 그 무쌍 찍었던 와키자카가 원래 집안이 해군 집안이야.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아와지 섬인가 있잖아요. 왜 이 섬이 유명하냐면 섬 크기는 제주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일본 한복판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이 아와지 섬인가 이 섬을 지배하고 있는 게 와키자카죠. 완전히 해군 집안이야. 그런데 당시 육전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거죠. 그 와키자카를 지목해서 부산로 내려와서 이순신 잡아라 그러니까, 아니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일본의 짱인 토요토미에게 지목을 당했고 우리 관백께서 나를 불러서 이순신을 잡으라고 한다. 내려오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 와키자카 얘는 어찌 보면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잡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순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라도 관찰사 밑에 부하인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에요. 근데 내가 이순신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관료제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은 총사령관의 지휘를 나머지 장수들이 다 들어야 하지만, 막말로 일본은 내가 3만석의 다이묘야. 근데 10만석 다이묘에게 뻑큐 날리고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구키 요시타카를 보내면서 와키자카에게 너는 국회의 명령을 들어라 라고 했으면 이 대함대 140척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와키자카가 공에 눈이 먼 거야. 내가 용인전투에서 이렇게 무쌍을 날렸는데 조선 이순신마저 잡으면 이건 뭐 내 이름이 뭐 일본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부산에 일본의 여러 함대가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도 들었고, 또 선조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몇 차 출정입니까? 3차 출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사 이역기를 여수로 불러서 7월 4일 날 만나고요. 7월 5일은 이역기와 이순신이 하루 종일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출항을 해서 노량에서 원균을 만나는데, 이때 원균에 판옥선의 숫자가 7척으로 늘어 있어요. 아니 이순신 1차 출정에서는 원균 판옥선 1척, 2차는 3척, 7척으로 늘어 있어. 와, 원균이 나름 노력했나 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원균 판옥선 7척에 대해서 깨알같이 난중일기에 기록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선가
수리한 흔적이 있는 배 판옥선 7척을 끌고 원균이 합류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대략 이 한산도로 가는 조선의 함대가 60여 척인 것 같고, 물론 다른 곳에는 55척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55척이 정확히 맞지 않다. 제가 이순신의 1차 출정과 2차 출정에서는 우리 함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60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60척의 조선의 연합함대와 와키자카의 73척의 함대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7월 6일 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 창신도에서 7월 6일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전에 전투에서 이겼던 당포에서 7월 7일 저녁을 지내는데, 7월 7일 저녁이 되기 전에 이 근처 목동이었던 김촌손이란 친구가, 지금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견내량이에요. 이 견내량 북쪽, 거제도 북쪽 바다에 왜군 함대 70여 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이면 이쪽으로 이순신의 함대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8일이 됐습니다. 오전이 됐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견내량 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왜군 함대 70척이 있는 겁니다. 이 와키자카 함대 역시 조선 함대 60여 척이 이쪽에 와서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겠죠. 당시 구키 요시타카나 그리고 구키 요시타카의 참모장으로 참여했던 가토 요시아카 부대는 이쪽에 이렇게 뒤에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와키자카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순신을 잡겠어 하고 지금 70여 척을 이렇게 몰고 나온 겁니다. 이순신은 여기 견내량 바다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암초가 많아. 큰 판옥선으로 진을 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을 유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원균이 그러지 말고 돌격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답답했는지 이순신 장군께서는 난중일기에 원균은 병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뭐 이순신이 짱인데 이순신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작전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한산도에서 어마어마한 해전이 전개됩니다. 한산도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게 견내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이게 1.5km, 한 2k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와키자카 부대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조선 수군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떻게 작전을 세우냐면 이역기 부대를 여기 지금 통영 쪽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원균의 부대를 이 화도 쪽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기로 하죠. 그리고 항상 선봉은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이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났나 봐. 어려운 일은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이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인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광양 현감이었던 어영담에게 5척의 판옥선을 주고 이 와키자카 함대의 유인작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5척의 함대가 견내량으로 들어갑니다.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와키자카 함대도 총을 쏘는데, 지금까지 와키자카가 전쟁에서 뭐 일본에서 했던 여러 전투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용인전투도 그렇고요, 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와키자카 그 하얀 백마를 타고 검정 가면을 쓴 장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전투에서 조선군을 너무 무시하게 되었는지 조선 수군조차 무시하면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배 속도는 일본 함대가 더 빠르니까 그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키자카 부대가 우와 하고 이제 견내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드디어 유인작전에 성공했구나 하고 이순신은 무탄 미소를 지었겠죠. 와키자카가 막 이렇게 견내량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뭘 두려워했냐? 견내량 이쪽 빠져나오는 이곳에 만약에 조선의 수군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는 일본의 함대를 갈라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와키자카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함대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조선 함대 매복이 없으니 와키자카가 이순신 하더니 이순신도 신립하고 똑같은 가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무시하면서 따라 내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키자카가 이곳에서 출발했고 실제로 한산도 이전은 지금 이쯤에서 전개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km입니다. 일본의 격군들이 어찌됐든 간에 18km의 노를 저어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함대 본대는 이쪽에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한 10km 정도 노를 저은 거죠. 그런데 일본 함대는 노를 저으면서 장사형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행군 간의 거리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있는 배와 제일 후미에 있는 배 간격이 막 2km 정도 막 차이가 나요. 그런데 조선 수군은 얼마나 격군들이 많은 훈련을 했는지 후퇴를 하고 유인작전을 하면서도 딱 붙어가지고 조선 수군들은 이렇게 유인작전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가 군악 소리가 바뀌고 찡 하고 징이 쳐지는 순간
하객진을 전개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다 위에서 일자진을 전개하다가 양쪽에 배는 활짝 나오고 뒤에 배는 물러와서 이런 하객진 누구나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격군들이 노를 저으면서 후퇴하다가 갑자기 하객진을 전개한다는 건 솔직히 와키 작가 입장에서도 자신도 해전에는 완전히 선수급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치던 배들이 이순신의 배가 3열로 도망을 쳐. 3열로 도망치다가 양쪽의 배들이 쫙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 배를 함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는 걸 보고 와키자카도 우와 저거 뭔미 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순신의 배들이 도망쳐 내려오는데 방화도를 넘어서 이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이 끝에 배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 배들은 이렇게 진을 칩니다. 뭐예요 이게? 하객진이 딱 하고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키자카 부대는 뱀섬 돌고 방화도 돌아서 막 이렇게 쫓아 내려온 거야. 하객진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거북선 두 척은, 거북선은 색깔 좀 다르게 돌격 앞으로를 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척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함대를 막 이렇게 진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객진이 전개되면 판옥선이 시즈 모드에 돌입합니다. 시즈 모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판옥선이요. 이렇게 이순신의 함대가 한 30척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함대 간의 거리가 한 30m에서 50m 정도가 됩니다. 한 대 한 대 간의 거리. 판옥선 한 척과 판옥선 한 척 간의 거리가 한 30에서 50m 정도가 되는데 판옥선들이 일단 앞을 일렬로 이렇게 보고 서잖아요. 보고 서면 앞에 뱃머리 쪽에서 포가 3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2문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빵빵빵 쏜과 동시에요. 다시 이제 키를 옆으로 돌리고 격군들이 노력해가지고 배를요 옆으로 이렇게 좌열로 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좌열도 있고 우열도 있는데요. 이 한산도 대첩에서는 정면 쏘와 좌열 쏘와 다시 정면 쏘고 좌열 쏘고 막 이렇게 배를 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포를 재장전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포의 열기를 식혀야 될 시간도 걸렸으니까 정면 쏘다가 좌열 쏘다가 정면 쏘다가 좌열 쏘다가 했다는 건데 와키 작가 입장에서는 멘붕이 앞설 겁니다. 어떻게 배가 저렇게 바다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을 형성한과 동시에 말로만 듣던 소경선이라는 거북선 두 척은 막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그래도 와키자카가 해전을 알긴 알아.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의 함대를 이끌고 이 하객진을 깨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객진이라고 약점이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장사진을 전개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치고 와가지고요. 하객진을 갈라먹어버리면 우리 함대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병전이 전개되는 거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순신은 이 하객진을 깨러 들어온 선두배부터 먼저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그냥 하객진이냐고. 이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역기 부대가 빵 하고 하객진을 전개해서 갑자기 또 포를 쏘아대고요. 이쪽에 숨어 있었던 원균의 부대까지 이렇게 7척이 둘러싸버리니까 이거는 빵 하객진이죠.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 73척의 함대 중에 59척이 격침돼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안택선이 30몇 척이라고 했는데 안택선 한 척에 200명이 탑니다. 그럼 그 숫자만 6,000명이야.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8,000명과 9,000명의 왜군이 수장되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도 이제 배가 거북선이 들이받고 또 와키자카도 화를 맞아. 살려고 어디로 수영을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이 한산도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화도나 한산도가 한산도입니다. 당시 무인도였다고. 그런데 이순신이요. 14척은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데 이것들 육지로 올라가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백 명이 한산도로 도망을 쳤는데 배가 고프니까 화나서 막 자결해버리는 할복해버리는 일본군도 있고 이 분노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무인도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배 타고 도망치면 이순신이 원균 함대에게 이 한산도를 에어싸게 해요. 원균 함대 7척 이렇게 에어싸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힘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일본군에 막 목을 잘라다가 수급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와키자카는 이 한산도에서 미역을 먹으면서 시비를 버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원균이 다른 곳에 일본의 함대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포위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와키자카가 또 탈출을 합니다. 하여간 모든 건 원균이야. 뭐 이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와키자카가요.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과 여러 번 바다에서 만나는데 이 용인전투와 한산도
패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와키자카가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순신에게 한산도에서 패전을 당하고 얘가 겸손해졌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조심. 그리고 여러분 와키자카가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서 그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 동굴이 싸웠던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서군 측에 있으면서도 도쿠가 이에야스와 친했기 때문에 동군 편을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에도 막부에서 와키자카 가문이 살아남고 이 와키자카 가문이 실제로 항상 겸손한 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에도 막부 한 300년 동안에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와에치 섬은 여전히 이 가문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키자카 후손들이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집안을 세운 게 와키자카야. 근데 와키자카는 또 하나 우리가 이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다른 장수들처럼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조선에서 이렇게 무쌍 찍어서 이렇게 뻥을 치지 않아요. 내가 이순신에게 이렇게 패했음을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한산도에서 7월 8일 날 패전하고 내가 10일간 미역만 먹고 살았으니 7월 8일이 되면 모든 와키자카 후손들은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미역만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키자카 이건 뭐 썰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이 들리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와키자카가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요. 가장 차를 한잔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요. 가장 미워하는 이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자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자도 이순신이다. 여러분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실제로 와키자카 병력 9천여 명이 한산도 바다에 수장이 됨으로 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륙 병진 정책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군과 교전을 완전히 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하나,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승리로 인해서 일본의 수군들이 공포감에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전시에 이 공포감의 전념 속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육전에서 그럴진데 수군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배물고 나갔다는 물귀신 되는 건데.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진놀이를 시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재밌어요. 일본군이 거짓말 아니라 국뽕 빠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어두운 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 불빛만 보여도 이순신 함대가 온다라고 막 벌벌벌 떨었고 전쟁 초기에 콩 볶는 조총 소리만 들어도 겁내했던 조선인들이 이제는 어디 멀리선가 대포 소리만 들어도 일본 수군들은 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죠. 한산도, 행주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와키자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구키하고 가토는 뒤에서 어머 이걸 어떻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건지. 근데 이순신이 7월 8일 날 한산도에서 와키자카를 혼내줬잖아요. 이제는 이 구키와 가토를 혼내주러 갑니다.